한독이 관계사인 레졸루트 저혈당 치료제 RZ358이 미 식품의약품에서 혁신 치료제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 9시 6분 기준으로 주가는 15%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수급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의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5만 500원 이하부터는 투자할 매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신영증권연구원은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태 후 주가 진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자에서도 주가가 매력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와 대우건설의 주가가 7일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의 본 계약 체결 직전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투자 심리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이고요. 원전주들은 급등락을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이제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오후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수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양상들이 지속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2,570포인트를 나타내고요. 코스닥 지수는 721포인트를 나타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장 초반이 강한 수급이 확인되고요. 코스닥은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현재는 0.07%의 하락세만 나타내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바로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영향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오늘 시장에서는 929억 원 현재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요. 개인은 3,8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오늘 기관도 사들이고요. 다만 외국인 선물 쪽으로는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조금은 다른 양상입니다.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 역시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매수세를 확대시키면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현재 163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나홀로 매도세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SK하이닉스 오후장 들어서도 2.42%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7%의 상승 나타냅니다. 현대차는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나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요. 알테오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 나타내고요. 자, HLB는 오늘 상승하지만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지금 현재 레운보 로보틱스는 실적 발표 앞두고 2.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들 저희와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전장과는 또 다른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저희가 오늘도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작은 SCTV의 문현진 전문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크게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역시나 관망하는 장세죠. 지금은 올라갈 호재도 없고 내려갈 악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런 좀 무미건조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만 좀 급등이 나올 건데 오늘 제약 바이오라든지 또는 방산 관련주라든가 이런 테마들이 있는 종목들만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 대선 전까지 아무런 그런 바람이 없을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증시가 전 세계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또 많이 원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건들이 또 어떤 변수들을 계속 가져올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 배 위에서 춤을 춰야 되나라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내일만 주식할 거 아니니까 결국은 좀 긴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야 되는 종목을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잔바람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국 박살나 있는 건 내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좀 잡으시면서 내 종목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렇게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막 급등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따라 붙는 형태로 매매하신다 보면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인 자리에 뭐 한다고 들어갑니까?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인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게 투자인데 우리는 맨날 올라간 종목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이 즐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그거 안 들고 있었으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부산에서 축제가 일어나면 부산에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기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축제가 일어난다면 저는 거기 없는데 거기 축제랑 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축제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서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봤자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대선 전국도 어차피 끝날 것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투자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처럼 52주 신고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시장 자체에서 어떤 전략을 잡아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시장 동향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후장 주도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넘어가기 전에 또 시장 흐름 체크하고 올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로 시장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저희가 오늘 또 이야기해 볼 거는 자동차 쪽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쪽에 관해서 글로벌 낙수 효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좋았고 또 협력사의 낙수 효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자동차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 감소가 되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반도체도 똑같이 뭐 타격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 전부 다 타격을 받을 텐데 그래도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의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생산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가 옛날에는 싸게 잘 만든다라는 개념이어서 옛날 뭐 티코라든지 뭐 진짜 엄청난 옛날 뭐 다이너스티 이런 거 했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싸게 잘 만든다의 느낌이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차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싸게 잘 만드는 자동차 아닙니다. 진짜 가격대에 맞게끔 잘 만들어진 자동차의 느낌을 잘 주고 있죠. 특히나 제네시스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외제차를 살까 제네시스를 살까 고민도 많이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깨를 견주어도 좀 부족함이 없는 독일 3사에 밀리지 않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포지션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거죠. 좀 고급스러움으로 잘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 탈 생각이 없거든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각을 해봐도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충전을 뭐 밥 먹는 동안 휴게소에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유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뭔가 충전 빨리빨리 하고 가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 쪽에만 주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수소 전기차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어쨌든 수소만 충전시키면 되기 때문에 인프라만 잘 구축이 된다면 정책 관련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거든요. 빨리빨리 잘 최대한 잘 맞춰서 만들어내는 건데 미국에서 일 시켜보는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우 얘들은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니? 뭔가 시키는 대로 뭔가 제대로 빨리빨리 안 나오니?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현지화해서 뭔가 제품 만든다 하더라도 조립을 거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부품은 한국 걸 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무거운 종목을 지금 이미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낙수 효과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부품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반 진출 협력사들, 그러니까 부품 관련주들이 23년 새 16배나 또 그 덩치가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중소형 부품주 쪽으로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런 또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주식을 할 때 가장 철학이 있다면요. 왜 비싸게 삽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보게 되면은 10년 가져갈 종목을 사서 가져가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안 맞는 이야기죠. 우리는 빨리 팔고 사고 하면서 마진을 챙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이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 떼와가지고 물건을 팔아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을 떼우려고 하면 싼 가격에 떼와야 단 1원이라도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데 왜 자꾸 비싸게 살려고 하는지 저는 투자자들에게 한 11년 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항상 꾸짖어 왔어요. 제발 좀 비싸게 사지 마라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부품 관련주도 저는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미 급등 나온 종목들은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세요. 소문난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하지 말고 다음 잔치가 있을 곳 같은 곳에 미리 들어가자라는 건데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간 걸 사야 올라갈 때 이득을 보죠. 왜 올라간 걸 자꾸 삽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로 투자하자. 내려와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관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품 관련주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미국의 생산 라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산 라인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직격탄을 맞게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태죠. 그런 기업들은 올라가기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만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수출 활로를 좀 열어간다면 성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는 결국 우리는 타야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을 싸게 사놓고 돈을 잘 벌고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런데 뭐 일일 하면서 오늘 좀 안 갔네, 내일 좀 안 갔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그거는 장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요? 장사를 할 때도 야 이거 돈 되겠다 싶어서 창고에 재놓고 있다가 돈 될 때 꺼내서 팔아야 되는데 오늘 좀 안 간다 창고 열쇠 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 창고 부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잔고에 신경 쓰지 말고 수익률에 연연하지 말고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마진 좋잖아요. 마진 남기기 딱 좋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서 비싸게 팔아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는 이제 뭐 수출 지표라든지 실적에 관해서도 계속 이제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거는 4월 달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판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관세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맞습니다. 12월 작년에 엄청 밀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두드려 맞을 것 같다 하니까 거기서도 최대한 많이 사재기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이 밀어놔야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럼 미럼 넣기 때문에 실적 좋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잖아요. 실제로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6월 달쯤에 30만 원대 거의 이렇게 가깝게 29만 9천 원대 그 주가를 찍고 난 다음부터 지금 18만 원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인식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자 기업을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은 돈 벌 구멍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적자라도 사야 된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아지지 못했죠.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라던가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좋은 거야 그렇다 치고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건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 보면은 뭐 자동차 기업들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도와줄 것이다. 관세 좀 완화시킬 거다. 특히나 자동차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다고 안 사면은 결국은 올라갔을 때 또 따라가시려고요? 저는 그런 투자 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좀 안 갈 때 모아가는 관점이 좀 좋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는 무겁기 때문에 굳이 모아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현대기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서 낙수효과로 조금 가볍게 탄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품주로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대차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품 관련주들은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고 현대차가 안 간다 하더라도 부품 관련주들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하나라도 더 있는 기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대차와 기아차는 매수에 적깁니까? 또는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면 전 제로에 가깝다.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요거 뉴스를 가지고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자꾸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선호 기업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선호는 아니지만 이제 예. 이 뉴스를 제가 뽑아오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니까 이제 화신 지지난주에 제가 나왔었죠. 그때도 화신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신이라는 이 기업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매매해 왔던 기업들, 수익을 냈던 기업들 뭘 수익 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수익 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이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과 그리고 역시나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적혀 있습니다.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의 고객사의 진출 계획으로 2024년 1월 착공을 시작했다. 2025년 10월경 공장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에 기지가 있냐 없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엮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일단 주가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한때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때 시세를 한번 쭉 낸 다음에 2023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2023년에 얘가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얘도 같이 엮이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져 나갔던 거죠. 그래서 부품 관련주로 엮이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이고 배터리 쪽은 뭐 어차피 엮여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나쁠 게 뭐가 있나라는 거고요. 현재 주가 위치도 사실 과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사람도 보면 관상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라는 우리 사람들만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치와 같은 근사한 어떤 그런 거 느낌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60%에서 70% 빠지면 바닥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65%나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높다라는 거고요. 지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이후로도 주가가 충분히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대로 땡큐해서 팔아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아래쪽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대응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져가는데 우리 개인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상패가 되면 어떡하죠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유하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기업도 아닌데다가 튀어오를 가치는 있고 충분히 많이 빠졌고 싸고 안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진이라는 기업이 최애다, 최고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연습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놓고 또 수익을 한번 내보는데 좀 충분히 조건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화신이라는 기업 최선호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이번에 AI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의 독주를 막을 만한 생성형 AI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단 이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안 되죠. 네. 우리나라 AI 시장에서 안 돼요. 일단은 순위로도 안 되고 투자금도 안 되고요. 뭐 중국과 미국이 너무 이렇게 우뚝 서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가지 않더라도 뭐 우리나라 시장 인구가 굉장히 큰 건 아니거든요. 5천만 명이니까 그것도 이제 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지 않아서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선두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우리의 저력을 나중에 언젠가 보여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시도를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에는 이 AI 관련 섹터는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실적이 엇갈리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뭐 AI 관련주 하면은 일단 무조건 네이버, 카카오 해가지고 지금도 위에 이렇게 자막 보이시지만 네카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저는 거기서 카카오 좀 빼야 된다 봅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을 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라는 기업은 좋죠.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주가로 본다면 카카오 좀 제발 좀 뺍시다 이제. 카카오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예요. 다 분할해가지고 다 따로 상장을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카카오는 원래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뱅크도 있고 게임도 있고 다 엮이니까 그 정도의 주가를 과거에 평가를 받았던 거지. 아니 지금은 다 떼가지고 다 따로따로 상장을 해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카카오를 AI 관련 섹터 또는 대장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카카오를 사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저는 카카오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장 따로 안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기업이고 이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 거죠. 그래서 한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맞았으나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카카오는 진짜 껍데기만 남은 회사고 네이버는 아직까지 알맹이까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AI 관련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으로 활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AI를 검색으로 활용을 하지 다른 거 잘 안 써요. 특히나 여러분들 갤럭시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갤럭시 AI 탑재됐다. 하루에 몇 번 쓰십니까? 저는 잘 안 쓰고 있거든요. AI 뭐 비서니, AI 뭐 사진 터치니 기능이 알죠. 근데 굳이 쓸 일은 없어요. 하지만 GPT는 저는 돈 주고까지 결제하면서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검색하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쪽으로 우리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이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네이버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 생각한다면 네이버를 고르시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의 최선호주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이버, 카카오 중에 있을까요? 최선호 기업? 아닙니까? 대본이라서 그렇게 적어지는 건 방금까지 제가 네.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카카오는 진짜 껍데기만 남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카카오를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AI 대장주를 세 가지를 꼽아라 하면은 네이버, 삼성 SDS 그리고 KT입니다. 이 세 개가 AI 대장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언론에서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카카오를 섞어가지고 넣는 것 같아요. 3대장은 삼성 SDS, 네이버 그리고 KT라고 보시면 돼요. KT는 음성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니야 하면 다들 막 대답을 하고 뭐 집에서 기가진이 부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게 과거부터 음성 데이터를 엄청나게 인식을 많이 해놓고 인수를 많이 해가지고 음성 AI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 SDS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업 물류라든가 기업 물류 시스템 쪽에서는 AI 쪽으로 굉장히 성장이 나가고 있는데 제한이 묻혀 있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SDS가 그렇고 네이버가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AI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GPT 잘 안 쓰시거든요. 하지만 네이버 검색은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에 AI가 도와주는 형태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대선 공약이라든가 대선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 AI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AI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 뭐 추경을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AI 대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AI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주를 좀 찾으려고 하시면은 중소형주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 AI 아닌데 AI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거나 그런 테마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실력가라고 하신다면 중소형주 중에서 찾아가지고 좋은 이런 지점을 찾아서 포인트를 찾아서 매매를 잘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초보분들이라고 한다면 모아갈 만한 기업으로 저는 네이버가 저는 아주 적합하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가 위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가 명성을 얻었던 그 자리에 46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은 15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지만요. 이 기업도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주가는 안 가고 머물고 있지만 실적은 지금 2022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면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는 AI 대장이다. 그래서 좀 탄력은 좀 적을지언정 모아가면서 크게 수익을 내기에는 전 괜찮지 않을까. 홀딩해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네이버만 한 게 없다 생각을 해서 네이버를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 주도 섹터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이제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전 특징주 시간인데요. 자, 오늘 또 전문가님께 여쭤볼 특징주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전 관련한 이슈가 장 초반부터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전략 잡아볼까요? 갑자기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거죠. 뭐 갑자기 뭐 안 한다. 네, 다시 안 해가지고 한다. 법정으로 네. 넘어가게 됐는데 뭐 아직까지 기회는 있죠. 법정으로 넘어갔으니까 법정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튀어오를 수는 있는데 걔들이 뭐 안 한다고 일단 선을 그은 이상 굳이 또 할 것 같지는 않고 좀 애매모호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해진 자리에서는 재료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기대감 한 방으로 주가가 꿈틀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요. 오늘 장 초반에 살짝 13%까지 막 밀려 내려갔다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이지만요. 저는 탈출하기 참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냐면은 2021년에 원전 관련주로 잡으셨다가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탈원전을 탈탈 원전한다라고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때 잡아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22년, 2023년에 뭐 소형 모듈 원전 SMR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올 때 그때 좀 잡아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익을 실현하기도 좋고 탈출하기도 좀 좋지 않나. 지금은 재료 소멸에 가까운 자리다 보니까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온 이 자리가 저는 매도하기에 괜찮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좀 실현시키거나 본전을 좀 찾아내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잘 모르고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 돈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책임을 지시는 좀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할 때 뭐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뭐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최근에 잘못 들어갔으면 내가 비싸게 잘못 산 거기 때문에 손실을 좀 감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뭐 지금 큰 손실이 아닌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지금 이 라인대가 저는 매도하기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전 앞으로 계속 필요한 에너지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서 가져가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생되는 역시나 낙수 효과가 있는 부품 쪽이라던가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도요. 괜찮은 원전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원전 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원전 해체도 있을 것이고 원전 건설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발전기라던가 계량기, 계측기 제공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 중에서 수익률이 좋고 좀 영업이익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지만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이런 거를 우리가 꼭 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장주라고 하는 기업을 비싸게 사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하면 저는 이런 투자는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있기 전에 보면 주가가 다 고점이거든요. 이미 알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항상 고점에서 안 좋은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신호 나왔을 때 저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특징주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0.1%가량의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6% 약보합 상승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분석부터 내일 시장 전략까지 짚어주실 전문가님입니다.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계속해가지고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렇지만은 오늘 간만에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는 양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내일 지금 FOMC 그 금리 결정이 지금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단기성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까지 올해 증시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그 큰 손바뀜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믿을만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자리였다. 그러면은 오히려 단기성, 즉 핫머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문가님 뉴욕 증시에 관해서도 전략 코멘트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그 부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쉬는 동안 시장에 큰 변수가 있었을까요? 뉴욕 증시에서?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FOMC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해서 장이 조금 쉬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특히 장 막판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뉴욕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대는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다시금 하나 걸려있는 또 다른 저항대에서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 이 자리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다우존스, 나스닥, 그다음 S&P 500,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가지고 오는데요. 요 4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가 일단 첫 번째 잡았던 그 저항대는 돌파를 했지만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즉 아직까지도 그 트럼프의 그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다음 두 번째 지금 현재 있는 FOMC의 금리 향방,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동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특별히 지금 현재 또 봐야 되는 게 수요일에 또 다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여기 ARM이라든가 여기에 보시면은 중요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또 기술주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장전에는 노보 노스디스크 같은 거라든가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 같은 이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를 대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수요일 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실적 부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반도체 부문에서의 이 실적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아직까지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시장 전략 좀 잡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뉴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뉴스인지 바로 저희가 주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요. 국내 대기업은 왜 미래 먹거리인 로봇을 선택했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눠볼 뉴스는 LG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요. 이게 좀 가정용이긴 하지만 오늘 로봇주들의 일부 수급도 좀 포착이 됩니다. 오늘 이 뉴스를 좀 집중을 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중요한 것이 현재 봤을 때 앞으로 이제 AI 이후에 또 다른 먹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해가지고 상당히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가장 먼저 터트린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동안 했던 기술주들은 이제는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형체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실체가 있는 어떠한 실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AI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그동안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검색을 할 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를 답을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진행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AI를 가지고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에서 바로 다음에 뭔가를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다른 대기업들 가령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휴림 로봇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2대 주주로 올라가 있는 거라든가 혹은 이제 뭐 LG도 역시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관련 종목들을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을 이제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로봇이 왜 하필 그러면은 포스트 AI는 로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로봇 기술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공장 자동화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도 뭔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외에도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른바 휴머노이드형 로봇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로봇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직접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AI의 기술이 뭔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편리한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성을 가지고서 정말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군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로봇 이외에는 지금은 이제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 쪽으로 즉 로보틱스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기업의 로봇 시장 진출 소식은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을 주기도 하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문가님, 우리가 사실은 국내 로봇 기술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도 좋지만 중국도 로봇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격추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물론 이제 미국이나 중국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로봇 기술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비상장 기업인데 파나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파나기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 자동화 시설 관련되어 있는 로봇으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런 로봇 기술들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우리가 추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우리 로보틱스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6축이라든가 8축을 보통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 로봇 쪽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소형화된 액추에이터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관절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들을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꽤 고성능의 그리고 상당히 좀 품질이 좋은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도 옛날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로봇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기술력을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격은 물론 가능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비등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되는 또 국내 대기업들의 이런 진출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저희가 주목한 뉴스는 LG 쪽 뉴스이긴 했잖아요. 근데 네. 삼성 쪽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분야가 이제 새로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식당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뭐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메뉴를 부르면은 그런 거를 날라주는 그런 바퀴로 굴러가던 로봇에서 이제 이족 보행형 그다음에 손을 쓸 수 있는 두 개의 팔을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즉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로봇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지능형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LG전자 가전사업부에서도 역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로봇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족 보행 기술, 그 다음에 굉장히 정교하게 손을 쓸 수 있는 이런 매니퓰레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 여기에 보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로봇 업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메타에서 투자를 했던 피규어 AI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BMW하고도 어느 정도 합작을 해가지고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고, 이제 올해 정도 들어왔을 때는 두 번째로 그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서 연산 10만 대까지는 이제 올라가겠다. 미국 쪽은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대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은 전망치들 짚어주셨고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기업 쪽에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을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좀 보면 좋을지, 투자하는 관점에서 만약에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이런 로봇 관련 회사들의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더 투자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기업들이 왜 로보틱스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냐면은 결국은 생산 시절의 자동화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부분에서 결국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좀 걸림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만약 해외 공장에서 로보틱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 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단순하게 로보틱스 회사도 중요한데 로봇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기업을 그래도 이제 많은 로봇주 중에서 가장 또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나와있던 대부분의 그 로봇 종목들, 그 다음에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상당히 좀 큰 기업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단 하이젠 R&M이라는 요 기업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 회사가 뭐였냐면은요, 그냥 모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LG전자 쪽에 있던 그 모터 만드는 회사였는데 업력이 대략 한 60년이 넘어갑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하이젠 모터라고 해서 2007년도에 이 사명을 변경하고 분사가 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모터라든가 그 다음에 가전에 들어가는 모터, 그 다음에 방폭 모터, 특수형 모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하이젠 R&M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먹거리로 찾은 것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이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엘리베이터라든가 가전이라든가 혹은 여러 모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개발과 그 다음에 여러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로봇용 모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액추에이터 부문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사실 그 단순한 그 로봇 움직임 혹은 이제 공장에서 하는 자동화 시설 로봇도 있지만은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소형화됐을 때 휴머노이드에도 충분히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휴머노이드 그 로봇 부문에서 소부장으로는 하이젠 R&M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 종목이 AI 이후의 로봇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앞으로 뜰 수 있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그런 소부장 이외에 앞으로 뜰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작년 적자가 났지만 올해 1분기에 다시 또 흑자로 이제 전환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로보틱스의 매출이 이제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도 하이젠 R&M 또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또 로봇주 다양한 뷰로 볼 수 있지만 전문가님이 보시는 투자 포인트들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의 가격과 또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또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지 그런 투자 전략들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하이젠 R&M을 들고 온 이유는 우선 시가총액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물론 이제 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급등을 좀 했었기 때문에 대략 한 40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자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바닥을 디디고 올라가는 자리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느냐는 굉장히 조금 리스키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보통 권하지 않고 조금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일단 한번 먼저 발을 담그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소부장이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의 특성이 뭐냐면은 한번 집어넣었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그 소모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그 기어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모터나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움직임이 그래도 좀 그 정밀하게는 갈 수 있는데 대신 얘가 특징이 뭐냐면 힘이 약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힘을 쓰는 부분, 즉 구동계에서 쓰이는 부분에서 고속 액추에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휴머노이드에서는 액추에이터가 앞으로 좀 더 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또 시장 투자 전략까지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하이젠 R&M 또 내일장 주목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전문가님께 내일 시장 전략에 관해서 또 한마디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셨을 때 내일 또 어떤 시나리오 펼쳐질지 한 말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NXT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저 피곤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저녁 8시까지 움직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NXT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님들이 이전에는 3시 30분만 되면은 이제 오늘은 끝났네 하고서는 이제는 시간외를 보면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간외가 아니라 시간에 끝나고 8시까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냥 평소의 습관대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 보면 된다라는 주의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신경을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면은 되시겠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는 결국은 모두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건강을 잃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뀐 시장 환경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저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긴 연휴를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만큼 피로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시장 전략들 잘 잡아올 테니까요. 저희와 계속 시장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